2024 수능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체감 난이도 1위는 국어라는데요. 대체 국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니까 겁이 확 나죠. 걱정하지 마세요. 2024 수능의 진실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다 강쌤입니다. 얼마 전에 2024 수능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바스락거리는 옷을 입고 있어서 제가 듣기에도 소음이 꽤 심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소리 제거가 잘 안 돼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소음도 문제지만 댓글을 보니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찍게 되었어요. 자, 오늘 강의 초등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지금 들으세요. 앞으로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하나의 영상으로 수능 국어에 대한 모든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핵심들을 모두 이 영상에 넣었으니까요. 이 영상 하나로 얻으실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강의는 초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꾹 참고 여러 번 들어보세요.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중등, 고등 말할 것도 없어요. 예비 수험생은 필히 보셔야겠죠. 자, 여기저기서 역대급 불수능이었단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13년 만에 전국에 만점자가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는 방침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단 한 문제의 킬러 문제도 내지 않았다라는 출제위원장의 발표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수능이 된 것일까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하도 여기저기서 어려웠다는 말이 무성하니까 걱정이 좀 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2024 수능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짜라란! 자, 오랜만에 목차를 보여드리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꽤 길죠.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찬찬히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2024 수능, 수학, 영어 모두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어가 최고였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어의 체감 난이도가 어마어마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수능에서 국어는 무조건 잘 봐야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는 1교시라는 점인데요. 1교시가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를 망하면 심리적인 타격이 커져서 2교시, 3교시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어는 잘 보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가요, 1교시부터 발목을 잡은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내내 당황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 수능이요, 특이하긴 합니다. 실제로 이게 킬러다 이렇게 딱 말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킬러 문제도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수능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024 수능 국어 킬러도 없이 대체 어떻게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번 2024 수능이 어땠는지부터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씩 콕콕 찍어서 분석하고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EBS에서 발표한 2024 오답률 탑 10에도 예전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능은 매년 비문학의 오답률 탑 10 중에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때로는 80%를 차지하기도 했죠. 수능국어 1등급이 13가 비문학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올해 수능이 예전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 틀을 깼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어요. 오답률 탑 10 중에 40% 비문학, 40% 문학, 20% 선택,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요. 어떤 한 영역이 어려웠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를 배제하기 위함일까요? 확실히 비문학 어렵지 않았어요. 4개의 제시문 중에서 3개의 제시문이 EBS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고요. 제시문의 길이도 짧았습니다. 다만 선지를 읽다가 보면 답을 쉽게 찾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서 제시문은 쉽게 읽고도 답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들이 있었죠. 문학은 오히려 난이도가 꽤 있었죠. 7개의 작품 중에 4개가 EBS와 비연계 작품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오히려 비문학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도 다수 있었죠. 항상 예상했듯이 고전시가 고전소설은 EBS 연계 작품이었고요. 난이도도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전시가 중에 한 개의 비연계 작품은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런 낯선 작품이었어요. 그러나 해석이 어렵지 않고 주제가 쉽게 파악이 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평소 고전시가를 제대로 학습한 학생이라면 문제 푸는 거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2번 난이도의 관건이 된 것은요, 의외로 현대소설이었습니다. 낯선 작품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따로 있죠. 낯설기도 했는데 시작 부분부터 쉽게 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힌트도 앞부분에 줄거리도 없이 인물들의 개인적인 언어 습관이 그대로 반영된 구어체가 계속 이어지는 제시문이었어요. 한 번 읽어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파악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게 이번 수능 현대소설 제시문입니다. 첫 부분부터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정의, 갑순이 할머니, 갑득의 어미, 누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첫 대화부터 구어체 입말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 한 편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문학이 2문제나 나왔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치 어려운 비문학을 푸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한 번 읽어서 파악하기 어려운 보기 문항과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전수필도 국어의 난이도를 높이는 데 한몫을 했죠. 자, 이번 고전수필에 나온 말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 치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잊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 읽기도 힘드네요. 자,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따라오신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지금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었어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제 올 수능이 어땠는지 감이 오시죠? 이제 점수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총 정리하면서 올 수능이 어려웠던 원인 정확하게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2024 수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 시간에 풀기 어려웠다. 맞아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킬러는 없었어요. 하나하나 특별하게 교육과정을 벗어날 만큼의 어려운 문제나 제시문은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먼저 수능국어의 구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수능국어는 총 45문항입니다. 이 45문항을요 80분 동안 풀죠.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 선택 과목과 비문학, 문학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 선택 11문항, 비문학 17문항, 문학 17문항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수능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문학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2023,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는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률 탑 10을 뽑아보면 70% 정도가 비문학에서 늘 나왔어요. 80%까지 되었던 해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죠. 여느 때와 달리 문학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막 문제 유형이 특별했다는 게 아니고요. 요상하게도 제시문도 선지도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가 뭔지 물어보시는 댓글을 봤는데요. 선지는 객관식 문제를 보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 아래 이렇게 항목이 있죠. 수능에서는 문제마다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5개의 항목을 선지라고 해요. 선지 해장국 이런 거. 와우.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어쩔 수 없는 이 계급 본능이 다시 돌아와서 이번 수능 국어는 제시문과 이 선지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5개의 선지들 중에 매력이 철철 넘치는 오답들이 막 손짓을 하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보기가 어려운 형태였죠. 일반적인 모의고사들은 선지가 좀 혼동되더라도 2개 중에 고민하는 정도라면 이번 수능은 선지들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았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전 지문, 전 문제의 비문학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 정도의 독해력은
비문학에서만 요구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영역에서 비문학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독해력을 갖춰야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 자체가 엄청나게 혼동이 되니까요. 독해력이 없다면 비슷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양치기나 훈련으로 준비해온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수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읽고 제대로 판단. 킬러는 없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없다는 거죠. 난이도를 떠나서 독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킬러 몇 개를 포기하면 유형별로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유형별로 풀리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런 류의 시험은 국어나 수학이나 고만고만한 난이도의 모의고사, 양치기로는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도 선지의 형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듭 말하지만 양치기 위주의 훈련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학생들에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문과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이 많이 들었겠다라는 것입니다. 킬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고심해서 제시문을 뽑고 선지를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나서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평가원 기출과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사실 완전히 다르죠. 사설 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의 특징은요, 쉽게 답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제시문은 낯설거나 어려워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 선지가 쉽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 수능 제시문은요, 특히 비문학의 경우 쉽게 읽혔지만 선지 하나하나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는 학생이라면 답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참 난감했을 겁니다. 제시문이 어려웠던 경우는 어려워서 안 익힌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분명히 쉽게 읽힌 제시문인데 그런 제시문조차도 답을 빠르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답은 쉽게 보이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문제를 푸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능에는 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아무리 수능이 어려워져도 항상 대비가 되는 방식이고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교재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항상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2년 전에는 유튜브에서 이 말을 했다가 악플이 수천 개가 달리기도 했죠. 동정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무료로 제공되는 EBS 교재 4권 하고요. 평가원 기출을 제대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말하는 EBS는요. EBS의 모든 교재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2개의 종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4권이거든요. 수능 특강, 독서, 문학, 선택, 그리고 수능 완성 이렇게 4권이에요. 평가원 기출은 3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 같으면 사실 평가원도 올해 것 빼고는 많이 볼 필요도 없겠어요. 자, 질문이 많으셔서 교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평가원 기출과 대수능은요, EBS 교재와 연계가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EBS 교재라고 다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4권과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 4권은요,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를 합니다. 같은 EBS 교재라도 이렇게 평가원 감수 표시가 되어 있는 4권을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EBS랑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평소에 부연 설명 없이 수능을 위해 보라고 하는 EBS 교재는 이 4권에만 해당하는 것이니까 기억을 좀 꼭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책 한 권에는 감수 표시가 확실하고 나머지 한 권에는 감수 표시가 없죠. 같은 EBS 교재입니다. 한 권은 평가원이 감수한 수능 특강이고요.
나머지 한 권은 수능 특강을 자세히 설명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교재는요, 평가원의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평가원 감수를 받지 않은 이런 교재들은 이 수능 특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예비고1 부모님들이 수특을 보면 되시냐고 하시는데, 수특은 고1이 보는 교재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고3 때 보는 교재고요. 평가원 기출도 고3 때만 보는 겁니다. 고1, 2는 교육청 모의고사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1, 2 또 중등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두었고 거기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초등, 중등도 오늘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떤 학년이든 최종 종착점인 수능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같은 과정을 하시더라도 전혀 다른 이해도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뒷과정을 모두 확연히 알아서 후에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앞의 과정이 알아서 정리가 되고 바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EBS 4권과 평가원 기출을 보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EBS와 기출을 보라는 이 말은 저와 같은 사설학원 원장에게 좋은 말은 아니죠. 영상을 새로 찍느라고 이 말씀을 2번 드리니까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원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설 모의고사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어요. 아마 돈이 꽤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창한 참스승도 교육자도 아니거든요.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사교육 종사자일 뿐이죠. 이것은 제가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상도덕은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EBS 수능 특강 완성을 제대로 보았다면 이번과 같은 수능에서 비문학은 쉽게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난이도가 가장 쉬운 제시문 하나를 제외하고는 100% EBS와 연계가 되었고요. 오히려 수능이 EBS 제시문보다 쉬웠습니다. EBS를 제대로 학습했다면 예년과 달리 비문학에서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문학 역시 고전 작품들은 EBS에서 연계가 되었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같은 작품은 아니더라도 주제와 문학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서 이를 제대로 분석한 학생들이라면 상당히 많은 도움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4 수능국어에서도 1등급이 많이 나왔는데요.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는데 주요 과목 중에 국어를 가장 잘 본 학생들이 많아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잘 가르쳐서 아니에요. 방법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디서든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효과를 반드시 보실 겁니다. 푸는 것과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푸는 것은 80분간 45문항의 문제를 풀고요. 오답만 확인하는 것이죠. 분석은 맞고 틀린 것을 구분하지 않고 45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할 때는 한 번에 하지 말고 1회를 한 영역씩 선택, 비문학, 문학 이런 식으로 최소한 3일에 나누어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BS와 평가원 기출과 다른 문제들은 접해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고3 때는 질적으로 완성도 있고 오류가 없는 문제 접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원 기출 말고 사설 모의고사나 EBS, IE에서 제공하는 똑같은 기출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훈련 삼아 풀어보고 오답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학습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올해를 기준으로 3월, 4월, 7월, 10월이었죠. 이렇게 4번의 시험지는 분석까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EBS와 평가원 기출은 시중의 어떤 문제보다도 질적으로 오류가 없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 나름의 논리 구조와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갈 수 있고요. 문제를 풀 때도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의 논리 구조에 맞게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는데 많은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시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줄어도 오답률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하나씩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문제 의도가 파악되기 때문에 점차 빨라지고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해온 학생들이라면 80분이라는 시간에 맞춰 훈련하는 것은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능 보기 한 달 전에는 사실 이 훈련 외에는 할 것이 없어야 되죠. 그래야 1등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핵심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해설. 해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해설지를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는 금방 풀어내요. 근데 해설지를 학습하려고 하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은요, 이렇게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국어라는 과목은 해설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내신을 지도할 때도 자습서의 해설을 꼼꼼하게 읽게 하는데 이 해설을 제대로 읽으면 한 문제를 통해 여러 문제를 푸는 효과가 있는 과목이 바로 국어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국어는요, 결국에 독해력 싸움인데요. 국어 해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에 상당한 독해력이 요구가 됩니다. 문제 많이 푸는 것은 오히려 쉽죠. 그런데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도 답만 보는 게 아니라 해설까지 보라고 하면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모든 문제들의 근거를 해설을 보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읽기에 있어서는 고강도의 훈련인 거죠. 혹시 지금 학년이 어리다면 틀린 문제는 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까지 제대로 읽는 훈련을 꼭 겸해주세요. 이 훈련이 쌓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국어에 무척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해설 자체가 모두 비문학 제시문에 해당이 되는 셈이니까요. 수능 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해설지를 학습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해설지를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EBS 아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평가원 기출 해설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EBS 아이에서 양질의 해설지도 문제도 모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은요, 6월, 9월, 11월 대수능 이렇게 3회 제공됩니다. 여기서 문제 해설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가원 기출 해설지는 평가원이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설 업체들에서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EBS에서 무료 해설지 받아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이 해설지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무료라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EB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평가원 기출해설과 교육청 및 다른 모의고사 해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해설지가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제공되고요. 평가원 기출은 EBS에서 30페이지 정도로 제공을 해요. 물론 여백을 줄이고 글씨 크기를 줄이면 양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두 해설지에는 꽤나 큰 차이가 있어요. EBS에서 제공하는 평가원 기출은 한 문항씩 모든 선지의 근거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해설지 설명도 조금 더 드릴게요. 수능과 연계되는 EBS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4권의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 문항에 대한 해설 하나하나가 단지 해설을 넘어서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나 국어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찍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능과 EBS를 연계를 체감을 하려면요. 문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설을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EBS 수특 수완을 볼 때는 쭉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해설 보고 이렇게 한 문제씩 이론 공부하듯이 해설지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말씀드렸죠. 해설을 읽다가 보면 이 정도 질의 해설은 국가 지원을 받기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오류가 나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특유의 딱딱함도 있어요. 그건 좀 어쩔 수 없는데 그만큼 한 글자에 들이는 노력이 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설업체에서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사설업체들의 많은 자료들은 EBS가 나온 이후에 연계를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문제들이 질적으로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 문제집 문제, 해설지를 보면 진짜 어이없는 해설 많아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문제를 그냥 반복하는 해설도 많고 답이기 때문에 답이다 이런 식이죠.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한 해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EBS에서 제공되는 해설은 그렇지 않아요. 기출 해설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해설도 모든 선지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해설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거, 현재의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수능 문제집 상당히 비싸죠. EBS 연계 교재는 서점에 가서 사셔도 대부분 10,000원 이하로 수능 문제집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출 모의고사는 EBS 아이사이트에서 문제와 해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요, 이것이 기회인 줄도 모를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거,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거, 그것도 실력입니다. 비싸고 유명하다고 진짜인 게 절대 아니에요. EBS 연계 교재에 안 좋게 말하는 댓글과 영상들 제가 무척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EBS 교재는 일반적인 문제집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EBS 교재는 제시문과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학습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설지까지 온전히 분석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 보고 한 문제 해설 보고 이렇게요. 문제집 문제 풀듯이 후루룩 풀어가지고 오답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척 적습니다. EBS 교재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대부분 모르는 것입니다. 기출이든 EBS 교재든 해설지를 제대로 보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빠르게 문제 푸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이나 처음엔 해설을 읽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하루에 10문항씩, 15문항씩 모든 해설의 근거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딱 한 달 정도만 공부해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유명 인강도, 분당 강쌤 학원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해설지 제대로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가 출제된 배경, 출제자의 의도, 이거 중요하죠. 선지의 구성, 답의 논리까지 쭉 들어오죠. 이 구조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문제를 풀어도 이 구조로 사고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모든 핵심이요, 해설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솔루션 정리드리면 딱 3가지인 거예요. 첫째,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평가원 기출 제대로 보기. 둘째,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 셋째, 해설지 제대로 읽기. 이렇게 9월 말까지 공부를 마치시고요. 문제 푸는 훈련은 10월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엄청나게 탄력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첫째로는 생각보다 어려워서 한 문제 한 제시문을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오래 잡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거고요. 더 문제는 오래 걸렸는데도 이해도가 높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중도 포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힘들 때는요, 인강을 같이 보세요. EBS와 평가원 기출은 EBS I에 모든 강의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힘든 제시문과 문제는 인강을 보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인강을 본 이후에 다시 복습하세요. 둘째로는요, 마음이 엄청 급하고 걱정이 될 겁니다. 다들 학원 다니고 일타 강사 강의도 듣고 엄청난 교재를 사서 보고 미친 듯이 사설 모의고사 매일매일 푸는데 이것으로 되나 싶을 것이거든요. 나만 느린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EBS 4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평가원 기출 3년치 분석 9월 말까지 모두 끝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을요.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이 방법으로 1등급을 완성했고 제가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참 길었죠? 이번 내용은 저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번 더 찍느라 더 오래 걸렸네요. 아니, 물론 소음이 바스락바스락 들어간 것도 문제였는데 댓글을 보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상세하면 사실 지루하고 늘어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반복드린 내용은 설명을 일부러 안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 사실 이 영상은 많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막 지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제 예상보다도 더 꼼꼼히 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루한 영상, 관심 있어서 여러 번 보실 분들은 이거 하나로 수능 국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 모든 학년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수능이라는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해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내용이거든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찍은 내용과 비교해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모든 학년에서 알면 반드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오래 반복해서 두고 보시면서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4 수능국어. 말이 많았지만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보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